여러분, 만약 2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검사가 되어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그런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제 아들은 학교에서 외톨이였어요.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매일 상처 입은 얼굴로 돌아오면서 말수는 점점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져갔죠. 저를 향한 눈빛조차 점점 흐려져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가는 절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남겨진 건 단 한 장의 손편지뿐이었고,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라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절망을 저는 너무 늦게 이해하게 됐죠. 그 아이가 그렇게 사라지면서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내는 나날을 보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거든요. 금세 돌아올 거라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 하나만으로 매일, 매 시간을 겨우겨우 견뎌나갔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20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저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들이 연달아 찾아왔어요. 아들만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남편은 수천만 원을 빌려서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이었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덜컥 연대보증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버린 결과는 참담했어요. 모든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병명은 뇌출혈 그리고 반신불수였어요. 남편의 일상이 침대에 묶이게 되면서 그의 삶을 지켜내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간병인을 고용할 여유는 꿈도 못 꿨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 집세 등 어디선가 돈을 벌어와야 해서 저는 동네 순댓국 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허리를 숙여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식당 청소를 하고 식사 끝난 그릇들을 닦아내는 일상이 시작됐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미음을 끓여 먹이는 것까지가 하루 일과였죠. 식당 사장은 참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손이 너무 느리다며 쉴 새 없이 재촉했고, 한겨울에도 고무장갑 하나 없이 찬물 속에서 일해야 했으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갈라져서 피가 맺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삶이라는 게 원래 이토록 차가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견뎌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간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사장이 그릇 그만 닦고 서빙 나가라며 정식머리를 어디다 두고 왔냐고 재촉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손을 닦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세 그릇을 들고 홀로 나섰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지만 저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볼 틈도 없었죠.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바닥이 물기로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서빙을 하던 중 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순댓국 세 그릇을 손님의 옷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고 김치 조각들이 옷자락에 붙으면서 손님이 뭐 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순간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사장이 달려와서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병원비를 드리라고 소리쳤는데 저는 앞치마를 쥔 손이 떨리고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때 조용히 일어선 사람이 있었는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잠깐만이라고 말했고, 손님이 반박하려 하자 그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정현이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사장과 손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는데, 낯선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얼굴과 그 눈동자와 턱선, 그리고 그 목소리. 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자 저는 무너진 듯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듣게 되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지나간 세월이 그대로 고여 있었고, 저는 왜 연락 한 번 없었냐며 묻고 또 물었어요.
그는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다가 낮게 속삭이며 찾아보셨냐고 물었고 저는 온 나라를 뒤지고 방송에도 나가고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답했어요. 그 말에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땐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쉼터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고시원에서 책을 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뒤 독하게 공부해서 마침내 검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세상을 미워했다고, 세상도 학교도 심지어 엄마와 아빠까지도 다들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이제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식당 사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는데 아들이 확보한 CCTV와 각종 불법 자료들이 증거가 되어서 불법 고용과 탈세, 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식당은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저희 부부를 위해 조용한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드는 창문과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복도까지 갖춘 그 집에서 남편은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표정도 살아나고 제 말에 반응하는 눈빛도 생겨났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소뚜껑을 열 때마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가족 셋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예전엔 당연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는데 아들과 제외했지만 모든 게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첫 며칠은 정말 어색했는데 뭘 드시고 싶으시냐고 묻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답하면서도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만 했어요.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는데 정연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도 많이 늙어 있었거든요. 정연이가 제 거칠어진 손을 보며 엄마가 이렇게 많이 늙으셨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찡했고 저도 너도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다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과 정연이의 만남은 더욱 어색했는데 정연이가 아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남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해서 정연아 하며 제대로 대화하기 어려웠고 정연이도 그런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아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냐고 묻자 3년 전부터 사업 실패하고 나서라고 답했는데 정연이가 자신 때문에 아빠가 무리한 사업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자책하며 자신이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는데 정연이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조금씩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다고, 세상이, 학교가, 그리고 가족도 원망했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정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그 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줬다고요. 가끔 밤에 엄마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고 싶었다고, 왜 안 했냐고 물으니 부끄러웠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바보야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 하고 말했지만 정연이는 지금은 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연이는 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식당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도 그 중 하나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임금체불, 불법 고용,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며칠 동안 몰래 녹음도 하고 서류도 확인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정연이의 말에 용기를 냈어요. 결국 정연이의 말대로 사장은 처벌을 받았고 체불임금도 모두 받을 수 있었으며 정연이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여기가 우리 새 집이라며 보여준 곳은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는데 20년 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나 싶어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정연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켜지고 세탁기는 이렇게 사용하라며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남편을 위한 배려였는데 남편의 방을 1층에 마련해주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연이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아빠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 1층에 방을 만들었다고 하자 남편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에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는데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다며 김치, 반찬, 과일, 고기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사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많이 드시라고. 그동안 제대로 못 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연이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 엄마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충분히 벌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새 집에서의 첫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안해서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좋다며 20년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재활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라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뇌출혈 후 3년이 지났으니까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재활치료를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팠는데 오른쪽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으으하며 손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남편은 좌절하고 있었지만 정연이가 아빠 포기하지 마시라고 자신도 7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며 격려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오늘은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하니 정말이냐며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였고 6개월 후에는 오른쪽 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으며 1년 후에는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걸었을 때 정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언어 치료도 병행했는데 아들 하며 처음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여보 사랑해라고 그 말을 또렷하게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정연이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결혼 1년 후에 첫 아이가 태어난 거였고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정연이가 신생아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 할머니 되셨다고 말했고 정말 우리 손자라며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냐고 물으니 준희로 하려고 한다며 준수하고 희망찬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고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손자를 볼 줄이야 하고 말했는데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준희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더욱 활기차졌고 아기 웃음소리와 옹알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매일 아침 준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어요. 준희가 자라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갔는데 할머니 역할이었죠. 준희가 5살이 되었을 때 매일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준희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면 공주님 나오는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준희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고 특히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 어땠냐고 물으면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지금 준희처럼이라고 말해주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정연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연이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됐는데 준희야 아빠가 놀아줄까 하면 네. 블록 놀이해요 하며 아빠와 아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저는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라고 하면 정연이가 그래 준희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답하면서 정연이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아빠도 준희와 함께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연이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신이 상담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준희를 키우면서 생각해봤다고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했어요. 정연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다고 했어요. 정연이가 상담센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 저도 함께 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김정현입니다라고 인사하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자신도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견디기 힘들어서 집을 나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 끝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고, 그때는 끝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며 그럼 저도 검사가 될 수 있냐고 물으니 물론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그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희망의 빛이 생긴 거죠. 저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정연이의 제안 때문이었어요. 처음 상담센터에 갔을 때는 긴장됐는데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14살 소녀였고, 할머니 저는 정말 살기 싫다고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으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아이를 보니 20년 전 우리 아들이 생각났고, 할머니도 아들이 있는데 너처럼 힘들어했다고 하니 정말이냐고 물었고, 내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다고 답하니 그럼 어떻게 됐냐고 물어서 지금은 훌륭한 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해주니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한 어머니였고, 자신의 아이가 3년 전에 가출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20년을 견디셨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혹시 돌아올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가 기다려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을 보니 그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몇 달 후 그분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아이가 연락 왔다고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건 희망을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였어요. 그런데 정연이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검사가 된 왕따 피해자, 20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연 검사님처럼 저희 아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며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연이는 이런 분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희망의 달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저도 그 모임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김정현 검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라는 말이 하나둘씩 들려올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가 생긴 거였고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동생이 생긴 손자에게 우리 준희가 오빠가 되었구나 말해줬고, 자신이 동생을 잘 돌봐주겠다며 기뻐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은 행복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니까 소희가 어떠냐고 해요. 작지만 큰 희망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소희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고 오빠인 준희도 동생을 엄청 아껴요. 준희가 소희 기저귀 갈아주겠다고 하니까 아직 어린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준희가 동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걸 보니까 가족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7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정연이가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당뇨가 있다고 하네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연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요. 혈당 측정기까지 사다 주면서 매일 체크하라고 하고 가족들도 다 챙겨줍니다. 소희는 할머니한테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당분 많은 건 못 먹게 하고 준희는 매일 저녁에 같이 산책하자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정연이가 잡아줘서 안 다쳤는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1층으로 방을 옮기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정연이가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엄마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준희가 대학교 3학년 됐을 때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정말 예쁘고 착한 애를 데려왔어요. 민지라고 하는데 심리학과 선배래요. 준희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줬나 봐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서 20년을 어떻게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민지도 준희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애였어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아들 부부가 생각이 나고 우리 준희도 이제 다 컸구나 싶었어요. 준희랑 민지가 대학원까지 같이 가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뻤어요. 준희 결혼식에는 온 가족이 다 갔는데 우리 준희가 이렇게 컸다면서 정연이도 감회가 새로웠나 봐요. 결혼식에서 준희가 서약서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자랐다고 자기도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정연이는 아직도 검사로 일하면서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엄마 건강하냐고 물어보면 손자 손녀들 덕분에 젊어졌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애들이 있으니까 활력이 생기고 매일이 즐거워요. 준희는 커서 검사가 되겠다고 해요. 아빠 닮아서 정의감이 강해요. 손녀는 의사가 되겠다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꿈을 키워가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남편도 이제는 거의 다 나아서 혼자서도 잘 지내요. 우리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 해요. 가끔 20년 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때는 정말 세상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20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PD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방송 기억하냐고 하니까 물론 기억한다고 했더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로 하겠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정연이와 상의해본 후에 승낙했어요. 좋은 취지라면 해보자고 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6개월 동안 진행됐고 저희 가족 일상, 재단 활동, 상담센터에서의 모습 등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방송 나간 후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거나 저희 가족도 희망을 얻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연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서 말없이 식탁 정리하고 남편 어깨 주무르고 제 손 꼭 잡아줘요. 가끔 제게 이제 울지 말라고, 이제 자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정말 다 잘 됐구나 싶어서요. 아들이 자주 찾아와서 말없이 식탁 정리하고 남편 휠체어 밀어주고 제 손 꼭 잡아주면서 가끔 제게 말해요.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라고. 지금까지 20년을 기다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6살에 집을 떠난 아들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어머니, 그리고 2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